하루의 끝자락에서 만나는 아로TV. 오늘은 귀신이 밀어붙인 관상 등 세 편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옛날 이야기와 함께 꿀잠 주무시기 바랍니다. 어느 여름날 젊은 유생 김한규는 오랜 학문으로 지친 마음을 달래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섰습니다. 그는 책 보따리를 허리에 단단히 둘러매고 익숙하지 않은 산길을 가로지르며 걸음을 서둘렀지요. 푸른 잎사귀 사이로 햇볕이 내리쬐고 있었지만 해가 기울자 산속은 점점 어둑해지기 시작했어요. 김한규는 이내 자신이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발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나무들 사이로 이어진 숲길은 낯설고 깊었습니다. 저 멀리로 하늘빛이 서서히 어두워지는 것을 보면서 한규의 마음은 아주 조급해지기 시작했어요. 서둘러 길을 찾으려 했지만 나무와 덤불이 길을 가로막고 있었고 돌아가려 해도 어디로 왔는지조차 가늠하기가 어려웠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멀리 나무들 사이에서 작은 불빛이 희미하게 반짝이는 것이 보였지요. 한규의 가슴은 두근거렸어요. 아, 다행이다. 사람 사는 곳이 있기는 있구나. 그는 불빛을 따라 조심스레 걸음을 옮겼어요. 그 불빛은 나뭇가지에 가려졌다가 다시 나타나기를 반복하였지요. 마치 그를 끌어당기는 듯 하였습니다. 한참을 걸어 도착한 곳에는 낡고 허름한 초가집이 하나 서 있었어요. 초가집은 세월의 흔적이 가득하여 지붕 여기저기엔 잡초가 나 있었고 창문엔 빛바랜 종이가 낡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요. 김한규는 조심스럽게 문 앞으로 다가갔어요. 문 앞에서 작은 불빛이 흔들리며 안에서 누군가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삐걱거리는 발소리와 함께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김한규가 초가집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나지막하고 쉰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누구요? 낮고 메마른 목소리에서 묘한 여운이 흘렀습니다. 김한규는 다급히 허리를 굽히고 공손히 대답했지요. 저는 한양에서 학업을 마치고 돌아가는 유생 김한규라 하옵니다. 산길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중 이곳 불빛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하룻밤만 묵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잠시 정막이 흐른 후 문이 삐걱거리며 천천히 열렸지요. 그 틈으로 창백한 얼굴에 한 노파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녀는 김한규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입가에 쓴웃음을 머금었지요. 하! 여기서 묵고 싶다고? 참, 대담한 녀석이구나. 이곳에서 무사히 나갈 수 있을지 어찌 네가 담보할 수 있겠느냐? 노파의 목소리에는 어디서도 들어본 적 없는 기이한 울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김한규는 긴장했지만 스스로도 이유 모르게 묘한 담대함이 마음속에서 일렁이는 것을 느꼈지요. 길을 잃어 지친 몸에 비할 데 없는 안정감이 그를 붙잡고 있었어요. 한낱 유생이라도 만일 이곳에서 위험이 닥쳐온다면 감수할 수 있을 것이오. 그저 지친 몸을 뉘고 싶을 뿐이오.
김한규의 대담한 태도에 노파는 다시 한번 그를 흥미롭게 바라보더니 느릿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다. 하룻밤 허락해 주마. 다만 이곳은 나 혼자만 사는 곳이 아니야. 오래된 영혼들이 함께 살고 있지. 네가 감당이 되겠느냐? 노파의 말은 반은 농담 같았고 반은 예언 같았어요. 그녀는 손짓으로 김한규를 안으로 들이며 낡은 방 한구석에 허름한 밥상을 차려내왔지요. 소박한 밥과 나물 반찬이 전부였지만 김한규는 몸을 덮쳐오는 피로감에 아랑곳하지 않고 숟가락을 들었어요. 그러나 밥을 몇 숟가락 뜨는 동안 노파의 눈빛이 그를 예의주시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알 수 없는 깊고도 섬뜩한 기운이 감돌았지요. 어둠 속에서 번들거리는 노파의 눈빛이 밥상을 비추는 촛불에 순간적으로 어른거렸어요. 네가 여기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까? 아마 이곳에 머물러선 무사하지 못할 게야. 나야 뭐 그저 널 받아들이기만 했지만 이 집에 사는 나의 언니들은 결코 쉬 너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노파는 김한규를 주시하며 마치 그를 시험하듯 나지막이 경고했습니다. 내 언니들이 돌아오기 전에 이 집을 떠나거라. 그렇지 않으면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게야. 아이쿠야. 김한규는 그런 섬뜩한 말을 들었지만 갈 곳이 없어 문을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침착하게 숟가락을 내려놓고 노파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온 이상 무슨 일이 있어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이곳에서 머물고 갈 터이니 걱정 마십시오. 김한규의 담담한 태도에 노파는 잠시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미소 아닌 미소를 지었지요. 그날 밤 산속의 초가집에는 묘한 정막이 내려앉았습니다. 김한규는 잠이 들지 못한 채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가라앉는 촛불의 그림자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던 순간 집 안으로 한기 어린 안개가 스며들어오기 시작했지요. 차가운 기운이 온 방을 휘감더니 깊은 어둠 속에서 장백하고 기다란 손가락을 가진 그 어떤 존재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것은 날카로운 눈으로 김한규를 응시하며 중얼거렸지요. 여기 사람 냄새가 나는데 네 놈이 감히 내 영역을 침범했구나. 아이쿠야. 김한규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하지만 자리를 박차고 도망칠 수도 없었지요. 그는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으고 숨을 죽이며 앉아 있었어요. 그때 노파가 긴장된 눈빛으로 그를 보더니 조용히 손짓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표시였지요. 김한규는 이를 악물고 눈을 감은 채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귀신은 이미 그의 존재를 감지한 듯 서서히 다가왔습니다. 한기 어린 목소리가 그의 귀에 닿았지요. 네가 여기에 온 이유는 무엇이냐? 어쩔 수 없이 김한규는 천천히 눈을 뜨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웬일인지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길을 잃고 이곳에 들른 유생입니다. 하룻밤만 머물 수 있게 허락해 주신다면 큰 은혜로 여기겠습니다.
귀신은 그의 태도가 예상 바뀐 듯 눈을 가늘게 뜨며 한규를 바라보았지요. 그러더니 입가에 기묘한 웃음을 띠며 중얼거렸습니다. 네가 이 집에 발을 들였으니 목숨 또한 내놓아야 한다. 아이쿠야. 김한규는 굳은 표정으로 귀신을 바라보며 물었지요. 아니, 어찌해야 살려주겠소? 귀신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흠흠, 내가 너를 시험하겠다. 이 시험을 견뎌내면 너의 목숨만은 살려주마. 그러나 단 한 번이라도 약해지거나 피하려 한다면 너는 이 자리에서 끝장이 날 것이다. 귀신은 주저없이 뜨겁게 달궈진 철판을 가져오더니 김한규를 바라보며 손을 내밀라는 듯한 눈짓을 보냈죠. 이 철판을 견디는 인내를 보일 수 있다면 건드리지 않겠다. 김한규는 그 말에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피할 수 없음을 느낀 그는 천천히 발을 내밀었죠. 그러자 귀신은 뜨거운 철판을 그의 손 위에 올렸어요. 철판이 손에 닿는 순간 불같은 열기가 그의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김한규는 아프게 뜨거운 고통을 느끼며 이를 악물었지만 단 한 번도 손을 떼지는 않았지요. 그는 이를 악물고 참으며 정신을 집중했어요. 한순간이라도 흔들리면 그 모든 것이 끝날 터였습니다. 김한규의 이마에서 땀방울이 흘러내리고 숨소리도 거칠어졌지만 그의 눈빛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마침내 귀신은 그를 흥미롭게 바라보더니 천천히 절판을 거두었지요. 그 차가운 눈빛에는 의외라는 감정이 담겨있는 듯 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용기를 가졌군. 네 태도와 인내를 내가 인정하겠다. 그래, 오늘은 너를 해치지 않으마. 김한규는 비로소 손을 내렸고 철판이 떠난 자리에 남은 붉은 자국이 아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흐트러짐 없이 귀신에게 고개를 숙이며 예의를 다했지요. 귀신은 잠시 그를 지켜보더니 서서히 사라져갔습니다. 한편 김한규를 시험했던 귀신은 다른 귀신들과 모여 쑥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녀석은 분명 용감하고 강인한 사람이 될 것이야. 도적이 될 만한 가치가 있는 놈이지. 우리는 그가 그렇게 되도록 밀어주어야겠어. 그래? 그렇다면 나는 그에게 도끼 달린 지팡이를 주겠어. 나는 두루마기를 주겠어. 나는 허리띠를 주지. 다음 날 아침 김한규는 세 번째 귀신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귀신은 그를 천천히 바라보며 눈빛이 빛내었지요. 네가 이 고통의 시험을 견뎌냈으니 너의 용기와 인내는 진짜라는 것을 알겠구나. 좋다. 인정하겠다. 그런데 우리가 너를 보니 너는 학자가 될 사람도 아니고 벼슬을 할 사람도 아니다. 너는 오직 도적이 되어야 한다. 그러더니 귀신은 그 앞에 천천히 다가와 한 자루의 도끼와 허리띠 그리고 두루마기 한 벌을 건네었습니다. 귀신의 손에서 건네진 물건들은 묘하게 서늘한 기운을 풍겼지요. 그러면서 김한규의 손에 닿자마자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귀신이 말했지요. 이 도끼를 높이 들어 올리면 수십 리를 건너뛸 수 있고 이 허리띠를 매면 하늘도 날 수 있을 것이며
이 옷은 네 몸에 힘을 불어넣어 너를 보호할 것이다. 다만 명심해라. 이 힘을 악한 일에 쓰게 되면 네 몸은 결코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김한규는 마법의 물건들을 손에 쥐고 잠시 어리둥절하게 귀신들을 바라보았어요. 그가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건네려는 순간 세 번째 귀신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남겼지요. 그런데 말이다. 네가 도적이 되려거든 가장 먼저 네 아버지를 약탈하여라. 알겠느냐? 엄마야. 이 경고는 의아하고 섬뜩한 울림을 남겼습니다. 김한규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헤아리지도 못하면서 결코 잊을 수 없을 것 같은 불안감을 느꼈지요. 그렇게 그는 초가집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올랐습니다. 길가에 서서히 내려앉는 어둠 속에서 그는 도끼를 가슴에 품으며 자꾸만 그 도구의 힘을 시험해 보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지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도끼를 들어 올려보려 했으나 그때마다 귀신이 던진 경고가 머릿속에 메아리 쳤어요. 도적이 되려거든 가장 먼저 네 아버지를 약탈하여라. 알겠느냐? 처음에는 어처구니없고 웃음말로 느껴졌지만 마음속에서는 묘한 갈등이 끌어올랐어요. 도끼를 쥔 손에는 묵직한 힘이 느껴졌고 허리띠와 옷을 매는 순간 온몸에 기운이 솟아올랐지요. 그는 자신도 모르게 이 힘을 시험해보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귀신의 경고 또한 무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다음날 새벽 아버지는 소를 사기 위해 큰 돈을 가지고 집을 나선다는 것이었어요. 아버지, 가지 마십시오. 도적이 돈을 빼앗아가면 어쩌시려고요? 아니, 아침 대바람부터 무슨 씨나라 까먹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야. 갑자기 웬 도적? 여태 잘 다녔는데. 그러자 김한규는 중얼거렸어요. 아버지, 제발요. 결국 아버지가 길 떠난다는 소리를 듣고 김한규는 살며시 문 뒤에 숨어 기다렸어요. 아버지가 멀찍이 떠난 것을 확인한 그는 은밀히 준비해둔 지팡이를 손에 꽉 쥐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거 정말로 수십리를 건너뛸 수 있을까? 조심스레 허리띠를 메고 손에 든 지팡이를 머리 위로 높이 들어올렸습니다. 순간 그의 발밑에서 땅이 솟아오르는 듯한 강렬한 기운이 느껴졌지요. 그러면서 몸이 허공으로 솟구쳤어요. 김한규는 하늘을 가르며 쏜 새같이 날아가는 자신의 몸을 느끼며 처음에는 당혹스러웠으나 곧 놀라움과 흥분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렇게 몇 번 숨을 고르고 방향을 정한 그는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를 쫓아가 보기로 하였지요. 하늘을 나는 동안 주위의 나무와 들판이 순식간에 아래로 스쳐 지나갔고 이윽고 아버지가 걸어가던 좁은 산길이 그의 눈에 들어왔어요. 김한규는 재빨리 나무 뒤에 숨어 아버지가 다가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버지가 그 앞을 지나치려는 순간 김한규는 두건을 고쳐 쓰고 길 한복판으로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이보시오. 김한규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아버지는 흠칫 놀라며 발길을 멈추었지요. 어슴푸레한 새벽빛 아래 드리워진 아들의 그림자를 보며 그는 아들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사내가 도적이라고 여겼지요.
도적이다. 사람 살려! 아버지는 온몸을 떨며 고함을 질렀어요. 김한규는 일부러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디로 가는 것이오? 아이, 소를 사러 갑니다.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내놓으시오. 그렇지 않으면 목숨을 보장하지 못할 것이오. 김한규의 말에 아버지는 겁에 질린 얼굴로 보따리를 꺼내며 떨리는 손으로 엽전을 꺼내 보였어요. 이게 전부요. 더는 없소.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시오. 아버지는 손을 떨며 엽전 꾸러미를 김한규에게 내밀었어요. 그 모습을 본 김한규는 묘한 감정이 교차했지만 얼굴에 가면을 쓴 채로 보따리를 받아들곤 고개를 가볍게 끄덕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한 번 더 힐끔 바라보며 김한규는 지팡이를 높이 들어올려 하늘로 솟구쳤지요. 그는 다시 집 쪽으로 향하며 자신이 방금 저지른 일을 곱씹었습니다. 그리고 가슴 속엔 묘한 후회와 긴장이 얽혀 있었지요. 그날 저녁 아버지가 시장에서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김한규는 그를 마주할 생각에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만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을 보자마자 한숨을 깊이 내쉬며 입을 열었어요. 아이고 아들아, 네가 나에게 해준 경고를 내가 귀담아 듣지 않았구나. 왜요? 무슨 일이라도 생겼습니까, 아버지? 아이고 글쎄 말이다. 웬 도적놈이 숲에서 나타나서는 나를 위협해서 돌아올 여비 몇 푼만을 두고 돈을 빼앗아 가버렸단다. 그거 보십시오. 아버지, 제가 그럴 거라고 말씀드렸는데도 가셨으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아버지는 그 도적놈을 잘 살펴보셨습니까? 그를 알아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이, 그럼 당장이라도 알아볼 수 있지. 그는 허름한 두루마기에 꺼림칙하게 생긴 허리띠를 차고 손에는 무시무시한 도끼 지팡이를 들고 있었단다. 그러자 김한규는 방에 숨어서 도적 옷으로 갈아입고는 방으로 돌아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 도적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던가요? 아이, 깜짝이야. 아이, 그래, 맞다. 아주 똑같아. 아이, 그런데 너는? 아버지가 소리를 치자 김한규는 한바탕 웃고 나서 아버지에게 돈을 돌려드렸어요. 아버지, 저는 학자가 될 것도 아니고 벼슬아치가 될 것도 아닙니다. 서원으로 돌아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도적질을 하러 가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아버지. 그리고 그는 산으로 향했고 부하들과 동료들을 금방 끌어모았지요. 도적 12를 밑에 거느렸는데 모두 제각기 한 가지씩 특출한 능력을 갖고 있어야만 했어요. 그렇지만 단 한 명도 김한규를 능가하는 자는 없었지요. 김한규는 누군가를 자신의 부하로 삼기에 앞서 자기가 보는 앞에서 능력을 보이도록 명령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명은 한다름에 큰 전나무 꼭대기로 뛰어올라 칼로 베고 화살을 쏘아댔어요. 또 어떤 이는 두꺼운 나무 둥치를 팔로 꺾어버렸고 또 어떤 이는 단단한 돌멩이를 소나귀에서 가루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김한규도 아주 손쉽게 그리 할 수 있었지요. 가끔씩은 장난삼아 가장 큰 소나무 꼭대기에 꽁충 뛰어올라 가지를 손으로 잡아치기도 했어요. 그는 백두산 지역에 근거지를 두고 그 숲에 자기의 부하들과 함께 숨어 지내며
도적질을 하러 다녔지요. 그렇게 김한규는 밤이면 몰래 부유한 자들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자신이 가진 지팡이와 허리띠의 힘을 빌려 그들의 창고와 금고를 넘나들었어요. 그러면서 부자들이 은밀히 쌓아둔 재산을 빼내어 어려운 백성들에게 나눠 주었지요. 비밀스럽게 이어진 그의 기막힌 행적은 곧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퍼졌어요. 마을 사람들은 한결같이 고개를 저으며 말하기 시작했지요. 아이고, 의로운 도적이 우리를 돕고 계시다더군. 김한규는 어둠 속에서 힘을 빌려 백성들을 위한 기적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식량과 금전이 은밀히 전해졌고 부유한 자들 사이에서는 한밤중마다 의문의 손이 찾아와 금은 보화가 사라진다는 소문이 돌았죠. 김한규는 부자들만을 약탈했어요. 그리고 가난한 이들에게는 손이 대지 않았지요. 오히려 그들을 돕는 데 힘썼습니다. 그렇게 그는 가난한 자가 필요로 하는 돈이 있으면 보태주었고 이웃을 위해 소 한 마리 살 돈으로 몇 양을 선뜻 내어주기도 했어요. 어떤 노파가 맨발로 장에 가는 것을 보고는 신발을 사도록 돈을 건네었으나 그녀가 너무 구두쇠라 신발을 사지 않고 시장에서 다시 맨발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는 노발대발 하였다고 하지요. 그가 그녀를 어찌나 무섭게 야단을 쳤던지 노파는 겁에 질려 죽을 지경이었어요. 그러면서 차라리 받은 돈을 도로 내놓으려 하였습니다. 한 번은 김한규의 무리가 한 부잣집에 점심을 먹으러 갈 터이니 준비해 놓으라는 통보를 보내자 부자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여 동네의 장정들을 불러 모아 매복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김한규는 미리 숨어 있던 사람들의 낌새를 알아차렸죠. 그는 도끼 지팡이를 휘두르며 부자의 집안 곳곳에서 사람들을 쫓아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숨겨둔 재산을 모두 가지고 나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지요. 이 소문이 점차 궁궐에까지 전해지자 조정의 대신들은 임금에게 탄원서를 올려 김한규의 무리를 잡아들이려 했어요. 임금은 끝내 김한규의 체포를 결심하고 군사들을 보내어 그를 포위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김한규는 공중을 날아다니며 군사들의 공격을 피할 뿐 아니라 그가 가진 도끼 지팡이의 힘으로 맞섰어요. 도끼를 휘두를 때마다 병사들은 나가 떨어졌고 결국 군사들은 허둥지둥 물러서지 않을 수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김한규가 기도를 드리던 중 비겁한 이가 그의 뒤에서 몰래 화살을 겨누고 발사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두루마기가 화살을 막아내었지요. 이 비겁한 자는 깜짝 놀라 달아나기 시작했고 김한규는 기도를 마친 뒤 그를 추격해 처단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임금은 주변 국과의 대결을 벌이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정에서 가장 뛰어난 장수를 뽑아서 경연에 내보내기로 결심했지요. 임금은 김한규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사신을 보냈어요. 사신들은 김한규를 설득하기 위해 그의 은신처를 찾아갔고 김한규는 내가 먼저 전장에 도착해 있겠소 하고는 도끼 지팡이를 타고 바람처럼 사라져 임금의 명을 받아 적진으로 향했습니다. 김한규가 도착하자 적국의 장수가 철갑을 두르고 말을 타고 나왔지요. 김한규는 도끼 지팡이로 그의 말을 제압하여 단숨에 그 장수를 무너뜨렸어요.
임금은 전쟁의 승리를 이끈 김한규를 궁으로 초대하고자 했지만 김한규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며 도끼 지팡이를 타고 사라졌어요. 그러나 김한규가 고향에 돌아오자마자 마을의 몇몇 부자들이 그를 잡아 관아에 넘기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한 여인이 그를 유인할 계획을 세웠고 마침내 김한규에게 접근했지요. 여인이 말했습니다. 나으리, 오랜만에 뵈니 예전보다 훨씬 늠름해지신 것 같습니다. 김한규는 살짝 경계했으나 고향 사람이라는 생각에 의심을 누그러뜨리며 웃어 보였지요. 하하하, 이제는 세월도 흐르고 나이도 먹으니 일이 된 것이지. 그런데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소? 그러자 여인은 능청스럽게 말했습니다. 나으리의 고생담을 듣고 싶어 이렇게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간의 험한 이야기도 나누어 주시고 술잔도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한규는 잠시 망설였지만 오랜만에 고향에 돌아온 김에 술 한 잔 정도는 괜찮겠다 생각하고 여인과 마주 앉아 술을 기울였어요. 술이 점점 취기가 돌자 김한규는 마법의 도구에 대한 경계심도 느슨해졌지요. 나는 그저 정처없이 돌아다니며 백성들을 돕는 것이요. 다만 그 어떤 힘을 사용해 내 앞길이 평탄해진 것은 사실이지. 그러자 여인은 놓치지 않고 다시 빈잔을 채워주며 물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나으리. 그런데 그 힘의 비결이 도대체 무엇인지 조금만 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무리 들어도 신비하니 말입니다. 술에 취한 김한규는 말없이 웃으며 자신의 지팡이와 허리띠를 자랑스럽게 가리켰어요. 이 허리띠와 지팡이, 그리고 이 두루마기까지 이렇게 갖춘 덕에 나에게 그런 힘이 생긴 것이지. 쉿! 이것은 비밀이요. 한참이 지난 후 술에 취해 잠이 든 김한규 곁에서 여인은 조심스레 그의 허리띠와 두루마기를 벗겨내고 지팡이를 빼냈습니다. 마법의 도구를 잃은 김한규는 깊이 잠이 들었고 이 틈을 노린 마을 사람들은 집으로 들어와 그를 결박했어요. 김한규가 눈을 떴을 땐 이미 단단히 묶인 채 관아로 끌려가는 길이었습니다. 사또는 김한규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최대한 빠르게 형을 집행해 버렸지요. 한양의 임금에게서 그를 풀어주라는 명령이 도착했을 땐 이미 늦은 때였습니다. 임금은 자기를 위해 싸워 큰 공을 세운 그를 죽인 고을의 사람들을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엄청나게 무거운 세금을 부과했지요. 신비한 능력의 김한규가 그렇게 어이없는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고요하게 어스름이 깔린 어느 날, 고구려의 궁궐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웃 나라에서 온 사신이 무례한 요구를 던지며 임금님 앞에서 비웃음을 흘렸기 때문이지요. 우리 왕께서는 돌로 만든 50자짜리 말을 바치라 명하셨소. 사신의 표정은 마치 승리를 확신하는 듯 하였지요. 그리 해주신다면 평화의 뜻을 받아들이겠다는 증표로 알겠소. 그 말이 떨어지자 궁궐 안은
일순간 차가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대신들은 얼굴이 창백해졌고 마치 말을 잃은 사람들처럼 무표정하게 입을 다물고 있었지요. 아이쿠야, 돌로 말을 만들라니 이것은 실로 터무니없는 요구였습니다. 사신의 속셈은 뻔했지요. 해결하지 못할 무리한 요구를 내세워 전쟁을 일으키 구실을 찾으려는 것이었어요. 전쟁이 벌어지면 백성들의 고통이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임금님은 얼굴을 찌푸리며 깊은 고민에 빠졌지요. 사신의 요구를 어떻게든 무마해야 했지만 그럴 방법도 없고 거부한다면 나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노릇이었어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수록 임금님의 시름은 깊어졌습니다. 마침내 그는 한숨을 깊이 내쉬며 중얼거렸어요. 아하, 이런 무리한 요구를 어찌 받아들인단 말인가. 나라와 백성의 평화를 위해 이 무모한 일을 어찌 헤쳐나가란 말인가. 임금님은 견디다 못해 자리에서 무겁게 일어섰습니다. 창밖에는 석양이 들이운 푸른 하늘이 저물어가고 있었지요.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는 고민으로 가득한 답답함과 백성이 지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이대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지요. 바람 좀 쐬고 오겠다. 임금님은 조용히 신하들에게 한마디를 남기고 가볍게 평민의 옷으로 갈아입고 궁궐 밖으로 나섰지요. 문 앞에 모인 대신들은 조심스레 말릴 듯이 고개를 들었지만 임금님은 단호한 눈빛으로 그들을 가로막았어요. 대신들의 불안한 시선 속에서 임금님은 묵묵히 걸음을 재촉하며 어두운 궁문을 나섰어요. 그렇게 임금님은 평민의 옷을 입고 고요한 시장 거리로 걸어 들어섰습니다. 여느 날과 다름없이 사람들은 여기저기 모여 장을 보고 이야기꽃을 피우며 생기 넘치는 모습을 보였어요. 바람은 살랑거리며 사람들 사이로 스며들었고 밝은 햇살 속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지요. 임금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잠시 멈추어 섰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평화로운 광경은 그를 기쁘게도 했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 짙은 슬픔을 밀려오게 했습니다. 아하, 이 백성들이 이토록 평화롭게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이들을 지켜줄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로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투박하고 건들거리는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지요. 아이 미련한 소야. 허허, 미련하기로는 우리 임금님만큼이나 미련한 법도 없겠지. 아이코야, 그 목소리에 임금님은 흠칫 놀라며 그쪽을 바라보았어요. 그곳에는 한 노인이 커다란 소의 줄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얼굴은 세월의 흔적이 깃든 깊은 주름들로 가득하였지요. 그리고 그의 눈은 마치 세상사를 훤히 다 꿰뚫어 보는 듯한 예리한 빛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가 툭툭 내뱉는 말들은 허공에 흩날리는 듯 하면서도 단단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임금님은 노인의 말을 들으며 눈살을 찌푸렸지요. 아니, 내가 미련하다고? 감히 고구려의 임금을 두고 미련하다니. 이 노인은 도대체 무슨 속셈으로 그런 말을 하는 걸까?
임금님은 호기심에 사로잡혀 노인의 뒤를 조용히 따라갔어요. 노인은 묵직한 걸음으로 소를 끌며 한참을 걷더니 거친 밭둑을 지나 허름한 오두막으로 들어갔지요. 임금님은 마당에 서서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겉보기에는 평범한 노인이었지만 무언가 범상치 않은 기운이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 스며있는 듯 했습니다. 임금님은 결심하듯 노인의 오두막 앞으로 다가가 문을 두드렸어요. 그리고는 말투를 한껏 부드럽게 가다듬어 정을 넣었죠. 어르신, 길을 가다 묵을 곳이 없어서 그러하니 오늘 하루 이곳에서 묵어갈 수 있을는지요? 노인은 낯선 손님을 희끔 훑어보더니 투박한 표정으로 피식 웃음을 지었어요. 마음대로 하시구려. 뭐 방은 좁고 불편할 터인데 어디 편히 잘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소. 임금님은 노인이 내주는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방 안은 생각보다 더 좁고 허름했지요. 그저 앉을 자리를 겨우 마련해주는 낡고 초라한 공간이었어요. 임금님은 슬며시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허, 참으로 기고만장하구나. 허름한 오두막에서 이렇게 살면서 나라의 임금을 미련하다고 하는 이 노인이 대체 무얼 안단 말인가? 그 순간 노인은 이웃집에서 뛰어노는 아이를 불렀습니다. 그는 심부름을 시키며 이렇게 말했죠. 얘야, 아무개 댁에 가서 좁쌀 한 대만 빌려오너라. 임금님은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어요. 소박하게 살면서도 이웃에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노인이 대체 무엇을 알고 있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은근히 흥미가 동하는 자신을 발견했지요. 임금님은 노인의 한마디 한마디에 눈을 반짝이며 귀를 기울였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가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임금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노인의 얼굴에는 금세 불같은 화가 치밀었지요. 무엇라? 좁쌀을 빌려줄 수 없다 하더냐? 노인은 목소리를 높이며 분개했어요. 이게 무슨 배은망덕이란 말이냐? 좁쌀 하나에만 심어도 백섬이 나오는 좋은 터를 집터로 잡아주었더니 그깟 좁쌀 한 대를 안 빌려주겠다고. 옆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임금님은 노인의 말에 더욱 흥미가 생겼어요. 임금님은 고개를 갸웃하며 조심스럽게 물었지요. 아니, 그렇게 귀한 터라면 어르신께서 직접 그 땅에 집을 짓고 살지 그러셨소. 그러면 이웃집에 좁쌀을 빌리러 다닐 일도 없을 것 같은데 말이오. 그러자 노인은 임금님을 바라보며 피식 웃음을 터뜨렸어요. 하하하, 아이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소? 좁쌀 백섬이라 한들 내가 여기 떠나 그곳으로 가야 할 이유가 없소. 노인의 눈에는 무언가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의미를 알아채지 못한 임금님은 머리를 극적였지요. 아니 그러면 이 좁은 오두막이 그곳보다 더 좋다는 말씀이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참 동안 임금님을 바라보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오두막이 나라 임금께서 묵어가실 자리라오. 아이코야. 임금님은 노인의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마음속에서 울컥 놀라움이 치밀어 올라왔지요.
아니, 나라 임금이 묵어갈 자리라니. 이 노인은 대체 나의 정체를 어떻게 알았단 말인가? 임금님은 가슴이 뛰는 것을 진정하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어허, 이 노인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마치 천리 밖을 꿰뚫어 보는 지혜를 가진 자 같으니. 그러나 임금님은 일부러 시치미를 뚝 떼고 가볍게 웃으며 물었지요. 허허, 아이 그런데 어르신, 조금 전 임금이 미련하다고 말씀하셨지요. 아니 그렇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좀 들어볼 수 있겠소? 노인은 임금님의 말에 당황하지도 않고 태연하게 팔짱을 끼고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내가 보기에 임금님이 미련하게 보이는 건 그리 어렵지 않은 이유가 있어. 아니, 이렇게 쉬운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궁궐 안에서 끙끙 앓기만 하고 있지 않소? 안 그렇소? 하하하하. 아이코야. 노인의 대답에 임금님의 얼굴은 잠시 굳어졌습니다. 그의 말은 마치 임금님의 마음속의 불안을 콕 하고 찌른 것 같았지요. 임금님은 잠시 말문이 막혔지만 이내 손을 마주잡고 진지하게 물었어요. 어르신, 그러면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묘책이 있다는 말입니까? 있다면은 나에게 좀 알려줄 수 있겠소? 이 나라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 노인은 눈을 가늘게 뜨고는 잠시 생각하더니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말했어요. 하하, 상관께서는 이제부터 사신에게 이렇게 전하시오. 돌로 만든 말은 이미 준비해 두었으니 이제 가져갈 줄만 가져오라고 말이오. 임금님은 노인의 말에 귀가 솔깃해졌어요. 줄이라. 노인은 웃음을 띠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소. 줄을 가져오되 50자짜리로 가져오라 하시오. 그래야 말을 끌고 갈 수 있을 테니 말이지. 안 그렇소? 임금님은 노인의 말을 곱씹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나 이내 다시 궁금해진 임금님은 고개를 들며 물었죠. 아니 그런데 어르신, 50자나 되는 줄을 가져오는 것만으로는 그들이 감히 우리에게 도전하려 할 터인데 그게 과연 충분하겠소? 노인은 임금님의 말을 들으며 잠시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더니 다소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손을 내젓지요. 허허허, 상감마마, 줄을 가져오되 그냥 줄이 아니라 모래로 꼬아 만든 줄이어야 한다고 전하시오. 돌로 말을 만들어 주는데 그 정도 줄도 못 가져올 것 같으면 가져가려 하지 말라고 하시고 말이지요. 임금님은 그제야 노인의 속뜻을 깨달았습니다. 아하, 모래로 꼰 줄이라. 허, 기가 막힌 발상이로군. 그리만 된다면 그들이 요구했던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세웠다고 할 수 있겠지. 그러자 노인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임금이라는 자리는 백성들을 지키는 자리입니다. 나라를 위협하는 자들에게는 그 정도 위험은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임금님은 크게 감탄하며 말했어요. 허, 그대의 지혜가 빛을 발하는구려. 이 나라의 위험을 지킬 방도를 알려주셨으니 내가 참으로 큰 도움을 받았소이다. 임금님의 반응에 노인은 고개를 숙이며 가만히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깊은 절을 올렸지요. 상감마마, 소인의 작은 오두막에 직접 오시다니 이곳은 참으로 상감마마께서 묵어가실 자리가 맞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러자 임금님은 겸허한 마음으로 노인에게 답례를 하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옛날 어느 고을에 홀로 책만 읽으며 살아가는 가난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이 선비는 귀한 집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요 특별한 벼슬을 얻어 세상을 밝히려는 뜻을 가진 것도 아니었지요. 그는 낮고 허름한 집에 기거하며 남루한 옷차림에 허기를 달래며 살았습니다. 겨울이 되면 그의 초라한 옷차림은 더욱 속수무책이었지요. 얇디 얇은 내의는 바람 한 점도 막지 못했어요. 살을 파고드는 찬 기운이 피부를 얼얼하게 만들었지요. 선비는 매서운 바람을 맞으며 차디찬 방 한구석에서 몸을 웅크리고 앉아 책을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손끝은 얼어붙어 새파랗게 변해갔고 숨을 내쉴 때마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지요. 여름이 되어도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옷자락은 땀에 들러붙고 지친 몸이 바닥에 늘어져 꼼짝도 하지 못할 만큼 무더웠지요. 그마저도 밤이 되면 여름벌레가 윙윙거리며 창틈으로 들어와 선비를 괴롭혔습니다. 그럼에도 선비는 책을 내려놓지 않았지요. 마치 책 속의 글자들이 굶주린 마음을 채워주는 양, 그는 빈속이 달래며 깊은 밤까지 서책을 끼고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궁핍한 살림에도 선비는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오로지 학문을 탐구하며 고독한 나날을 보냈지요. 겨울이든 여름이든 배가 고파도 오직 그에게 남은 것은 한 권의 책과 허기진 마음뿐이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지요. 선비는 책을 잠시 내려놓고 마음을 달래려 뒷산으로 산책을 떠났어요. 산길을 내려오다 우연히 마을 장터를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싸움이 벌어진 듯 소란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떡장수가 얼굴이 벌겋게 상기된 채 몽둥이를 들고 한 사내를 몰아세우고 있었어요. 이놈아, 감히 떡을 훔쳐먹어? 돈도 없이 내 떡을 탐내다니, 이 고약한 자식 같으니라고. 떡장수는 그 사내의 등을 때리려는 듯 몽둥이를 치켜들고 있었습니다. 떡장수의 고함이 장터에 울려 퍼지는 가운데 사내는 무릎을 꿇고 연신 빌고 있었지요. 초라한 옷에 피곤이 가득한 얼굴, 두 손을 맞대고 벌벌 떨며 애원하는 모습이 처량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배가 너무 고파서 그만 실수하고 말았습니다요. 선비는 그 광경을 보며 잠시 멈춰 섰어요. 자존심을 버리고 허리를 숙여 비면서 겨우 떡 한 조각을 얻으려 하는 사내의 모습에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저릿해졌습니다. 누군가에게 쌀 한 줌조차 아쉬워하며 살던 날들이 떠올랐기 때문이지요. 선비는 한 발 앞으로 나서며 조용히 떡장수를 향해 말했습니다. 잠깐만, 그만두시오. 저 사내의 잘못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배고파 떡을 집은 것에 이리 매질까지 할 일입니까?
떡장수는 놀란 눈으로 선비를 훑어보았어요. 헐벗은 옷에 비쩍 마른 몸매, 고작 저런 몰골의 선비가 무슨 돈이라도 있을까 싶은 눈초리였죠. 그렇게 떡장수는 기가 막히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비꼬았습니다. 하차, 선비 양반이 돈이 어디 있다고 이렇게 나서시는 건가? 값은 치를 수 있겠소? 그러자 선비는 한숨을 내쉬며 잠시 말없이 옷섭에 손을 넣어 어렵게 쥐고 있던 엽전 면잎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떡장수는 비웃음을 거두고 손안의 돈을 확인하더니 어이없다는 듯 말없이 돈을 받아들고 사내를 풀어주었지요. 그제야 사내는 선비를 향해 고개를 조아리며 고맙다고 연신 절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 기이한 일이 벌어졌어요. 선비는 매일 아침 쌀독을 열 때마다 조금씩 눈을 의심하게 되었지요. 분명 어제 저녁엔 한 줌밖에 남지 않았던 쌀이 아침에 쌀독을 열면 다시 한 줌이 가득 차 있는 것이었습니다. 쌀독은 언제나 고작 한 끼 분량만 남겨져 있어야 했지만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여지없이 같은 양이 돌아와 있었어요.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선비는 쌀알을 손에 쥐고 유심히 살폈지만 그저 평범한 쌀이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기이한 광경에 놀라면서도 곧 쌀독을 조용히 닫고는 무겁게 웃음을 지었지요. 어쨌거나 이 쌀이 늘고 있다면 하늘이 허락해준 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한 끼를 지어 조용히 밥상에 앉았어요. 며칠 후 선비는 읍내에 다녀던 길에 산모퉁이를 지날 무렵이었지요. 바위 틈 사이에 어린 소년이 쓰러져 신음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소년의 얼굴은 창백했고 옷은 낡아 찢어진 데다 온몸이 추위에 떨고 있었어요. 선비는 그 모습에 가슴이 내려앉았지요. 아가야, 정신이 드느냐? 선비가 조심스레 어깨를 흔들었지만 소년은 거의 반응이 없었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진 선비는 한숨을 내쉬고는 소년을 등에 업었어요. 힘껏 버티거라. 우리 집으로 가자꾸나. 등 위로 느껴지는 소년의 가벼운 체중이 얼마나 오랫동안 굶주렸는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선비는 급히 물을 데우고 솥에 불을 지폈어요. 따뜻한 물을 떠다 소년의 입가에 대며 말했죠. 천천히 마셔보거라. 목을 죽여야 기운이 돌아올 것이야. 소년은 겨우 정신을 차리더니 떨리는 손으로 물을 받았어요. 선비는 곁에 앉아 기운을 차리게 기다리며 부드러운 음식을 준비해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며칠 동안 정성을 다해 돌보자 소년은 점차 기운이 되찾았어요. 그리고 어느덧 또렷해진 눈으로 선비를 봤지요.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소년이 눈가에 이슬이 맺힌 채 말문을 열었어요. 저와 어머니는 의지할 곳 없이 떠돌다가 어머니마저 병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제 어디를 가야 할지, 누구를 의지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선비는 소년의 떨리는 목소리에 마음이 뭉클해지며 차마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조용히 말했지요. 어허, 참으로 마음이 아픈 일이다. 그러나 이 집에서 살아가며
한 그릇 밥이라도 나누면 되지 않겠느냐. 소녀는 울음을 삼키며 고개를 숙였고 선비는 다정히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이후 이상하게도 쌀독에는 한 끼 분량이 아닌 두 끼 분량의 쌀이 늘 채워져 있었어요. 매일 아침과 저녁 쌀은 부족함 없이 차 있었습니다. 선비는 쌀독을 열고 그 변함없는 두 끼의 쌀을 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지요. 허이 참으로 신기한 일일세. 혹여 하늘이 보내주신 은혜라 생각하며 그저 감사할 뿐이로구나. 그러던 어느 날 선비는 또다시 어느 길가의 부잣집 마당을 지나고 있었어요. 그때 담장 너머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지요. 무심코 고개를 돌린 선비의 눈에 아이코야, 벌거벗은 채 추위에 떨고 있는 어린 사내아이 하나가 보였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서 벌벌 떨며 억지로 울음을 삼키고 있는 그 아이의 모습은 차마 외면할 수 없을 정도로 안쓰러웠지요. 마침 마당에서 나오는 주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놈아, 네가 뭐라도 될 것 같으냐? 하늘 아래 입 하나라도 덜어주고자 했더니 온갖 실수는 다 저지르고 이런 못난 놈, 당장 나가거라. 선비는 소리치는 주인의 모지고 차가운 눈빛을 보면서 그 아이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 아이의 어깨에 덮어주며 부드럽게 물었지요. 아니 어찌하여 이리도 헐벗고 있는 게냐. 아이의 작은 몸이 선비의 겉옷 안에서 한껏 움츠러들며 떨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이리 내쳐졌습니다. 아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저 주인 어른이 시키시는 대로 했을 뿐인데 왜 내쫓기는지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선비는 조용히 아이를 감싸 안으며 말했어요. 아이고, 어서 이쪽으로 따라오너라. 나이도 추운데 여기 이러고 있어서는 더 큰 병이 들고 말 것이야. 아이를 감싼 채 걸음을 떼며 선비는 이렇게 덧붙였어요. 내 집은 크지도 많은 것이 있지도 않으나 따뜻한 밥 한 그릇 정도는 내어줄 수 있다. 함께 가자꾸나. 그날 이후 선비의 집에서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선비가 아침이 되어 쌀독을 열 때마다 그저 한 두 줌 남아있던 쌀이 어느새 넘칠 만큼 가득 차 있었지요. 아무리 퍼내어도 마치 저절로 채워지는 듯 그 쌀독은 늘 풍성했습니다. 그렇게 선비는 아이들과 함께 밥을 짓고 책을 읽으며 소박하지만 나날이 넉넉한 마음으로 지낼 수 있었지요. 함께 작은 밭을 일구어 농사를 지으면서도 선비는 이게 다 하늘이 주시는 덕이지 하며 아이들을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자랄수록 선비에게서 배운 따뜻한 마음과 배려를 세상에 전하기 시작했지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선비의 머리가 희끗해질 때까지도 쌀독은 한 번도 비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늘이 감동하여 내려준 그 쌀은 선비가 자신을 아끼지 않고 베풀었던 그 깊은 마음에 대한 응답이었던 것이었지요. 오늘 이야기는 인간이 가진 힘과 그에 따르는 책임, 그리고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비교적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 속에서 주어진 특별한 능력은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데, 이는 능력을 지닌 사람에게 도덕적 책임과 자기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지요. 또한 처음에는 그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던 인물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자신감을 넘어서 자만에 빠지는 과정은 힘을 가진 사람이 겪게 되는 변화와 위험을 현실적으로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결국 문제는 능력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다루는 태도에 있으며, 통제되지 않은 욕심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이야기는 힘의 올바른 사용을 개인의 의지와 도덕성에만 맡기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도 있죠. 실제로는 개인의 선의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고, 힘을 가진 사람이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에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보다는 개인의 선택에만 책임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 같아 다소 단순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어떤 능력을 가지느냐보다 그것을 끝까지 책임있게 사용할 수 있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그 책임을 개인에게만 요구하는 방식이 얼마나 현실적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여지를 남기고 있죠.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